소설 인간혁명 6권 제2장 추이. 니치렌 대성인이 입종을 선언하신 4월 28일, 그로부터 7년째에 들어선 1952년의 그날, 전쟁이 끝나고 7년이 되어서야 미국, 영국 등의 관계국과 일본 사이의 평화조약, 이른바 대일 강화조약이 겨우 발효되었다. 이로써 이날을 기해 GHQ는 폐지되었다. 일본은 불완전하나마 그럭저럭 독립국으로 돌아왔다. 전쟁 후 7년이라는 세월은 길었다. 패전과 기아,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한없이 곤궁한 생활로 괴로워한 7년이었다. 처음으로 체험한 패전이라는 현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겨우리만큼 실감했음에 틀림없다. 무모한 전쟁이 핥히고 지나간 자국과 잔해, 그 피해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은 언제나 죄 없는 민중이다. 인류는 언제 이 부조리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자유만큼 존귀한 것은 없다. 사람들은 억압과 구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비로소 그 존귀함을 절실히 실감하는 법이다. GHQ의 점령 정책 아래에 있던 국민은 독립이 가져온 자유를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강화 조약이 발효되면서 일본 국내에는 일종의 해방감이 있었다. 하지만 전면 강화가 아닌 사회주의 여러 나라들을 제외한 국가들과의 강화였다. 또 동시에 체결한 미일 안전보장 조약에 따라 미군 기지는 일본 열도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일본 민중은 GHQ를 폐지한다는 말만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앞날에 일말의 불안함을 느꼈다. 강화 조약이 발효된 4월 28일부터 불과 사흘 뒤인 5월 1일, 도쿄에서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피해 노동절 사건으로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사건이었다. 독립하고 처음 맞이하는 노동절이었다. 근로자들은 전쟁이 끝나고 처음으로 해방감을 맛보았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신궁 외원에서 열린 중앙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에는 해방이 가져온 발랄한 활기가 넘쳐 흘렀다. 황거 앞 광장은 노동절이 부활한 1946년부터 1950년까지 중앙 집회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그해 5월 말에 황거 앞 광장에서 열린 인민궐기 대회 때 대회 참가자가 미군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때문에 8명이 미 헌병에게 체포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황거 앞 광장에서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었다. 1951년에도 사용이 금지된 채였다. 그래서 일본 노동 조합 총평의회는 1951년 11월에 이듬해 1952년 5월 1일의 노동절을 대비하여 황거 앞 광장의 사용을 허가해달라고 후생대신에게 신청했다. 그런데 해를 넘긴 1952년 3월 13일 후생대신은 국민공원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그래서 총평은 4월 4일 도쿄 지방재판소에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 지방재판소는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여 4월 28일에 판결을 냈다. 판결의 주요 논점은 국민공원 관리 규칙에 의거해 노동절 중앙 집회를 위한 사용을 금지하는 일은 부적절하고 집회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 21조에 위배된다는 것으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신속한 판결이었지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불허가 처분이 유효했다. 후생대신은 단순히 항소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사흘 뒤로 다가온 노동절 때 황거 앞 광장을 사용하기가 불가능해졌다. 어쩔 수 없이 총평은 중앙 집회를 신궁 외원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노동절 당시 오전 10시경 실록이 우거진 신궁 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40만 명의 대중으로 가득했다. 산들바람도 불고
강화 조약이 발효되고 사흘이 지난 뒤였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가득한 행사장에서는 해방감이 넘치는 행사가 화려하게 진행되는 듯이 보였다. 오전 10시 20분에 시작된 제전은 내빈 인사, 각 조합 대표의 연설, 축전 소개, 재군비 반대, 민족 독립을 싸워서 쟁취하자, 저임금을 통일투쟁으로 타파하자 등의 노동절 구호를 결의하고 채택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그렇게 한창 행사가 진행될 때 갑자기 100명이 넘는 과격파 조합원이 단상으로 뛰어올랐다. 그들은 입을 모아 외쳤다. 실력으로 인민광장으로 가자! 인민광장은 황거업 광장을 말한다. 이 때문에 단상이 순간 혼란해졌지만 간신히 수습해서 행사를 마쳤다. 그리고 오후 12시 반쯤부터는 데모행진으로 이어졌다. 15만 명에 달하는 데모행진 참가자는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5코스로 나누어 행진을 시작했다. 5집단은 저마다 행진한 목적지에서 해산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중부 코스 데모대와 남부 코스 데모대는 히비야 공원을 도착 지점으로 했다. 도쿄도 노동조합 연합회가 중심이 된 58,300명의 중부 코스 데모대가 아카사카 오모테초 부근을 통과할 때 도쿄도 학생자치연합회의 학생 등 약 5,000명이 뒤에서 앞질러 왔다. 그들은 인민광장으로 가자고 외치면서 선두에 섰다. 오후 2시쯤에 중부 코스와 남부 코스 데모대는 해산 지점인 히비야 공원에 도착했다. 본래대로라면 여기에 도착한 순서대로 해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과격한 데모대의 재촉을 받았는지 많은 사람이 황거 앞 광장으로 갔다. 데모는 이 시점부터 신고하지 않은 데모가 되었다. 이 데모대가 히비야 사거리를 지나 바바사키문에 다다른 시간은 오후 2시 20분경이었다. 그곳에는 신고하지 않은 데모를 저지하려는 데모 진압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데모 진압대는 데모대의 행진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 데모대는 바바사키문을 지나 계속해서 황거업 광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황거업 광장에 들어선 약 4,000명의 데모대는 니주바시 앞에 모여 만세를 외쳤다. 사용금지된 광장에 들어가자 성취감이 솟아올랐다. 사람들은 해방감에 잠겨 담소를 나누면서 한숨을 돌렸다. 사람들은 대부분 황거업 광장에 들어왔다는 목적을 이루었으니 이것으로 해산한다고 생각했으리라. 그 직후 사태가 일변했다. 오후 2시 반이 지난 무렵이었다. 고조된 일부 데모대가 데모대 진압대와 거리를 좁히자 분위기가 긴박해졌다. 성난 목소리가 터지고 일부에서 작은 충돌이 시작되었다. 그때 데모 진압대 부대장의 호령이 울려 퍼졌다. 진압하라! 데모 진압대는 데모대를 향해 일제히 경찰봉을 휘두르며 쇄도하고 곧바로 최루탄을 발사했다. 그 뒤 총성이 울렸다. 황거 앞 광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일부 데모대는 현수막이나 깃대를 들고 맞섰다. 하지만 곧 데모 진압대에 몰리게 되고 광장은 수라장이 되었다. 이때 대학생 한 명이 중상을 입고 쓰러졌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사망했다. 데모대와 행동을 같이 한 어느 잡지사의 사진기자는 이 충돌의 첫 상황을 이렇게 보고했다. 니주바시 앞 울타리 안에는 황군 경찰이 한 명뿐이었다. 울타리 근처까지 도착한 데모대는 대열을 풀고 긴장을 푼 모습으로 깃발을 흔들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10분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쪽에서 헬멧을 쓴 진압대가 나오더니 길 왼쪽 끝을 통해서 울타리 근처로 이동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데모대를 덮쳤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나는 깜짝 놀랐지만 이미 눈앞에서는 난투가 벌어지고 최루탄이 날아다녔다.
데모대는 점점 경찰에 밀리고 먼지와 최루가스가 자욱한 가운데 권총 소리가 울리더니 파출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처음 충돌하고 2, 30분이 지난 오후 3시경 남부 코스를 포함한 데모대 약 3천 명이 이와이 다바시를 건넜다. 이 데모대도 데모 진압대의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채 혼란 상태에 빠진 광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니주바시 앞에서 쫓겨 구스노키 마사시계의 동상 주변에 와 있던 데모대와 합류했다. 합류한 데모대의 인원수는 7천 명 정도로 늘어나 있었다. 3시 반경 그 데모대에 증강된 데모 진압대가 다시 접근하고 있었다. 또 수많은 최루가스가 날아다니고 권총도 발사되었다. 데모대도 돌을 던지거나 현수막의 강목을 휘두르며 맞서 싸웠지만 데모 진압대에 분쇄되어 데모대는 대부분 광장에서 쫓겨났다. 도망친 데모대 중에는 길가에 세워놓은 차에 불을 지른 사람도 있었다. 미군의 자동차였다. 앞에서 언급한 사진기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 가운데 히비아 쪽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기에 나는 그쪽으로 달려가 이와이 다바시를 건넜다. 자동차 한 대가 뒤집힌 채 불타고 있었다. 뒤엉켜 도망치는 데모대를 데모 진압대가 쫓고 있는데 데모대는 도망치면서 자동차를 잇따라 옆으로 넘어뜨렸다. 그런데 넘어진 자동차의 차축 옆에서 카키색 바지를 입은 젊은이가 종이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학생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 나는 그 모습을 찍으려고 했지만 고함을 치기에 찍지 못했다. 데모대 속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과격하게 행동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하지만 데모대는 대부분 일반 시민이었으리라. 데모 진압대는 그 시민에게도 달려들었다. 아사히 신문의 사회부 기자가 목격담을 이렇게 말했다. 오후 3시 반쯤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데모 진압대 측은 각 방면 본부 관하의 예비대를 전부 동원하여 약 4천 명이 모였다. 사쿠라다몬에서 리주바시를 등지고 있던 대열을 조금씩 왼쪽으로 움직여 잔디밭 위에 이중으로 진을 쳤다. 아마도 바람을 이용하려고 한 듯하다. 갑자기 맨 앞줄에 경찰이 먼저 최루탄을 쐈다. 그리고 동시에 돌격이라는 명령 한마디에 데모 진압대가 일제히 진격을 개시했다. 데모 진압대의 맹공격에 데모대 측도 20분 정도 저항을 계속했지만 마침내 승패가 갈렸다. 데모대는 완전히 붕괴되어 히비아 공원 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했다. 최루탄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어 대열에서 낙오한 사람은 데모 진압대에 체포당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사쿠라다몬 입구까지 수백 미터나 끌려갔다. 데모 진압대는 광장에 남은 데모대를 일수하려고 오후 4시쯤 마지막 공격을 했다고 한다. 이때도 권총이 발사되었다. 당일 노동절 참가자가 아닌 구경꾼으로서 이 모습을 목격한 작가 우메자키 하루오가 그때의 광경을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저 소리가 실탄이 발사되는 소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발연통의 마개인지 먼지가 터지는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인이 같은 일본인을 쏜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내가 들은 소리만 해도 100발은 좋게 넘었다고 생각한다. 최루가스라고 해도 발연통이 단지 위협용이나 기세를 올리는 용도일 뿐이라고 생각했기에 갑자기 그 연기에 휩싸이자 크게 당황했다. 눈물이 마구 흐르고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었다. 코와 입안이 따끔따끔 아팠다. 그 연기 저편에서 데모 진압대가 쫓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데모 진압대가 총공격하면서 발사한 권총의 탄환은 도쿄도청에서 근무하는 어느 젊은 직원의 생명을 빼앗았다. 즉사였다. 5월의 녹음에 감싸인 황거 앞 광장은 푸른 하늘 아래 평화롭고 온화해야 할 터였다. 하지만 이날의 오후는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데모대 측의 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는 중경상자를 합해 약 1,500명이었다. 데모 진압대에서는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부상자는 중경상자를 합해 약 800명이 넘었다. 그 외 해자 옆길에 세워놓았다가 방화로 불타버린 미군 자동차가 13대를 헤아리고 29대나 대파되거나 유리창이 깨졌다. 경찰 오토바이도 1대 불탔다. 오후 6시경 혼란은 수습되었다. 당시 많은 신문은 이날 데모대의 행동은 사전에 계획된 행동으로 데모대가 데모 진압대를 습격했다고 보도했다. 확실히 극히 일부 사람들은 사전에 소란 상태를 일으키려는 계획을 세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 황거 앞 광장으로 간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곳에서 데모 진압대와 작은 마찰이 생겨 이상한 흥분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겠는가. 한편 이처럼 격렬한 행동을 취한 데모 진압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불분명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데모를 막으려고 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지나치게 격앙된 행동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경찰 측에서는 노동자가 모이는 노동절을 좋은 기회로 포착하고 과격해지는 노동운동에 일격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또 이 무렵에 과격파가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서 등을 습격하는 사건이 각지에서 잇따랐기 때문에 동원된 경찰관도 각자 데모대에 대한 강한 경계심과 불안감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쌍방의 이상한 심리가 이상한 사태를 초래하고 그 이상한 상황이 인간의 정신적인 이성을 더욱 마비시키고 야만성을 자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혼란 상태를 만들어 저 참사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날 시작된 일제 검거로 검거된 사람의 수는 최종적으로 1232명에 달했다. 여하튼 참혹한 사건이었다. 독립한 일본이 역사를 여는 첫 장은 비참한 유혈 참사로 기록되었다. 당연히 그 배경에는 동서냉전이라는 복잡한 세계 정세가 있고 국제 간의 긴장도 있었으리라. 그런 의미에서 피해 노동절 사건은 일본이 처한 곤란한 처지를 다시금 시사해 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독립을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일본을 둘러싼 주위 상황은 결코 안온하지 않았다. 바다를 건너 한반도에서는 두 개의 커다란 세력이 대치하고 있었다. 일본은 제3차 세계대전의 불길이 언제 타오를지 모르는 냉전의 험준한 골짜기에 놓여 있었다. GHQ가 폐지되었지만 미군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일본 열도가 거대한 방공의 방파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국민의 생활도 여전히 힘들어 국내에는 울적한 불만이 충만해 있었다. GHQ 아래에서 전쟁 후의 일본 정치를 움직여온 요시다 내각은 일본은 서방 측 여러 나라의 일원이 되어 미국의 힘을 이용하면서 미국과 함께 나아간다는 길을 선택했다. 한편 좌우 두 파로 나뉜 사회당과 공산당 등의 야당은 세계 강대국이 된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나 소련의 영향 아래 성립된 동구권 사회주의 여러 나라, 그리고 혁명 정권을 수립한 중국 공산당에 가까운 사고방식으로 대립이 깊어지기만 했다. 정부 여당의 위정자나 그에 대치하는 야당의 위정자, 그리고 노동운동의 지도자들과 나날의 생활로 고뇌하고 있는 민중의 마음 사이에는 거리가 분명히 있었다. 중요한 점은 때의 추이를 냉정하게 간파하는 일이다. 그 저류에 있는 때의 추이, 그것은 민중의 소리이고 외침이다. 그것을 오판하는 곳에 모든 파탄의 인이 있다. 지도자는 그 민중의 소리, 외침을 예민하게 두루 살펴 알 수 있는 구안지사이어야 한다. 구안을 갖춘 지도자가 없는 나라의 민중은 불행하다. 일본은 그 불행한 운명 속에 있었다. 민중은 불만을 쏟아낼 배출구를 찾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당시 각지에서 일어난 데모가 커다란 에너지를 폭발시킨 배경에는 오랫동안 계속된 억압에 앞날이 보이지 않는 민중의 초조함이 있었다. 이 불만은 도쿄뿐 아니라 노동절 행사가 열린 전국 각지에서 격렬한 행동으로 나타났다. 간사이 방면에서도 데모 진압대와 데모대가 충돌해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교토에서는 7만 명이 데모에 참가했는데 데모대와 충돌한 데모 진압대는 최루탄을 사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충돌로 데모 진압대에서 중경 사상자가 211명, 데모대 측에서도 상당수의 부상자가 나왔다. 그러나 데모 진압대가 권총을 발사한 곳은 도쿄뿐이었다. 이 사건들은 당시 사회 정세 속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파괴활동 방지 법안, 이른바 파방법을 성립하는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독립 후의 치안 유지를 위해 1952년 4월 17일 이 파방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은 종전을 맞이하면서 포츠담 선언을 수락했다. 그럼으로써 일본은 GHQ의 지배하에 놓이고 국내의 치안을 GHQ에 위탁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인권 침해의 악법으로 맹위를 떨치던 치안유지법은 GHQ가 1945년 10월에 내린 지령, 이른바 포츠담 명령으로 폐지되었다. 나아가 1949년에는 마찬가지로 포츠담 명령에 따라 공산주의 세력 등의 반정부적 단체를 관리하는 단체 등 규정령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대일 강화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포츠담 명령은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되고 단체 등 규정령도 효력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독립 후의 치안 대책으로서 1951년 봄부터 신헌법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법률을 검토했다. 신법안의 명칭은 공안보장법, 단체규정법, 특별보안법 등으로 몇 번이나 바뀌고 최종적으로는 파괴활동방지법이 되었다. 이 법안이 1952년 4월 17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수많은 사람에게 그 옛날 치안유지법의 재현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게 했다. 예를 들면 공안심사위원회가 단체 활동으로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한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집회나 데모의 금지, 기관지의 발행 금지, 나아가서는 해산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이란 내란 및 그를 위한 예비, 음모, 교사, 선동, 그와 같은 문서의 인쇄, 배포 등 또 정치상의 주의 또는 시책을 추진, 지지 혹은 반대할 목적으로 형법에 정해진 다양한 위반 행위, 그 예비, 음모, 교사, 선동 등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공안심사위원회가 이것에 관련된 문서 언동이라고 해석하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조직은 활동을 정지당하고 조직의 임직원과 구성원은 활동을 금지당한다. 또 이러한 활동을 한 개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해석 방법에 따라 대상이 되는 단체나 개인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불확정한 요소가 내재된 법안이라는 점은 확실했다. 희대의 악법이라고 일컫는 치안유지법은 1925년 입법 당초에는 단속 대상으로 국채를 변역하고 또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고 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그 뒤에 그 대상이 확대되는데 국채를 부정하고 또는 신궁 혹은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는 사항을 유포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한 자 등도 추가되었다. 그리고 위반 행위의 범위도 확대되고 벌칙도 강화되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계약되었다. 단속 대상이 무한정 확대 해석되면서 모든 종교단체, 사상단체, 매스컴, 개인에게 적용되고 사상, 신교, 학문, 보도의 자유가 완전히 부정되었다는 점은 전쟁 전과 전쟁 중의 역사가 보여주는 대로이다.
새로이 국회에 제출된 파괴활동 방지 법안의 직접적인 목적은 당시 과격화되는 공산주의의 세력의 억압과 배제였다. 일찍이 치안유지법이 확대되면서 반정부적 운동을 하는 조직과 개인이 철저하게 탄압받은 악몽을 아는 사람은 이 법률이 국민의 사상과 신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법이 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했다. 파방법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민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1952년 춘투는 임금 인상 투쟁 외에 이 파방법에 대한 반대 투쟁도 포함하고 있었다. 3월 1일에 전국 각지에서 열린 탄압법 봉쇄 총궐기대회에는 노동자, 학생, 지식인 등이 참가하고 광범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도쿄 스미다미구 긴시공원에서 열린 대회에는 약 6만 명이 참가했다고 보도되었다. 광범위한 여론의 비판을 고려한 정부는 파괴 활동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법안을 수정하고 3월 27일에 파괴활동 방지법의 최종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은 3월 31일에 회의를 열어 총파업으로 대항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4월 12일에 그 제1차 총파업을, 18일에는 제2차 총파업을 결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조합 전체가 공동 보조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사철 총련, 일본 사철 노동조합 총연합회 등은 파방법 반대 투쟁과 임금 인상 투쟁을 따로 분리하여 날짜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혼란을 우려한 정부는 파방법 안을 일부 수정하여 노조 측과 교섭했다. 이러한 정부의 공작은 효력이 있어서 파업의 중핵인 일본 탄광 노동조합의 태도가 누그러졌다. 일본 탄광 노동조합, 줄여서 탄노는 정부의 동향을 주시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파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파업의 보조가 흐트러지자 결국 12일에 제1차 총파업 참가자는 당초 예측한 70만 명을 크게 밑돌았다. 24시간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약 20만 명으로 끝나고 시한부 파업의 참가 인원을 더해도 총 참가 인원은 약 30만 명이었다. 이처럼 제1차 총파업이 평온한 가운데 비교적 소규모로 끝나자 이어서 열릴 예정인 18일의 제2차 총파업이 중단되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었다. 그런데 양상이 일변했다. 15일에 열린 각의회에서 파괴활동 방지 법안을 몇 가지 수정하기로 결정되었지만 폭력적 파괴활동의 정의에서 선동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라라는 노조 측의 강한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다. 이것으로 노조 측은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정부의 동향을 지켜보던 탄노도 참가한 가운데 전국금속광산노동조합연합회, 일본전기산업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일본철강산업노동조합연합회, 전일본자동차 산업노동조합 등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약 100만 명이 되었다. 이 밖에 직장대회 등으로 파업에 호응한 일본관공청 노동조합협의회 등에서는 240만 명이 참가했다고 보도되었다. 이 시기 파방법 반대 투쟁이 고조되면서 노조뿐 아니라 언론계, 학술계, 문화단체, 학생들에게도 파급되었다. 4월에 들어서자 일본 저작가 조합, 일본 신문협회, 일본 문예가협회, 일본 문화인회의 등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일본 학술회의도 파방법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깊은 우려의 뜻을 호소하고 반대 성명을 냈다. 학생도 도학년의 파방법 반대 청원 데모, 나고야 대학교의 유지에 의한 노조의 파업 지지 결의 등 연이어 행동을 일으켰다. 파방법 반대 투쟁은 이런 조직 노동자, 학생, 지식인들을 끌어들였지만 정부의 결정적인 영향력으로는 미치지 못했다. 그 커다란 원인 중 하나가 좌우 두 파로 나뉜 사회당은 야당으로서 이러한 시류를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을 지도력이나 미래의 구상도 없었다는 점이다. 일본 공산당은 1951년 2월의 제4회 전국협의회에서 무장투쟁 방침을 결정하고
10월의 오전 협에서는 폭력 혁명을 지향하는 신강령을 채택했다. 그리고 그 이래로 내부의 권력 항쟁을 되풀이하는 한편 화염병 투쟁 등을 전개하고 오히려 지하 활동에 전념하고 있었다. 제2차 총파업에서 모처럼 고양되기 시작한 파방법 반대 투쟁도 더 크게는 발전하지 못하고 운동은 답보 상태에 빠져버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절 사건이 돌발했다. 많은 사상자를 낸 노동절 사건은 정부에는 파방법을 성립시키기 위한 조로의 지원군이 되었다. 여론은 파방법에 비판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좌익이 앞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사회가 품게 된 것도 사실이리라. 각 신문의 보도가 노동절 사건에서 데모대를 일제히 폭도로 취급한 것도 정부에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 노동절 사건에 관련해 런던 타임스가 일본 정부의 파괴활동 방지법은 이 사건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성립될 것이 틀림없다고 보도했듯이 사건 발생 2주일 뒤인 5월 15일에 찬성 149표, 반대 103표로 파방법은 중의원을 통과했다. 그리고 7월 21일에 공포되고 시행되었다. 시대는 우여곡절의 파도를 넘으면서 어느새 추이하는 법이다. 당시 창가학회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이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 민중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 나라의 숙명 전환을 사명으로 하여 새로운 인류의 전망을 그리면서 무서운 기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도다 조세이가 제2대 회장에 취임하고 꼭 1년이 되는 1952년 5월 3일 나카노의 간키류라고 부르는 1년 종종 사찰의 본당에서 한 쌍의 부부가 결혼식을 올렸다. 신랑은 24살의 야마모토 신이치였다. 신부는 가마타에 사는 하루키 요지의 둘째 딸로 이제 막 20살이 된 미네코였다. 소박한 본당에서 치르는 간결한 시기였다. 불필요한 것은 무엇 하나 섞이지 않고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추어진 느낌이었다. 가까운 친척이 모여 신랑 신부 옆에 나란히 앉았다. 도다 주세이도 이날 신이치족에 앉아 있었다. 호리곰의 니치준을 도사로 하는 독경의 일동이 창화하고 창제가 이어졌다. 이어서 삼삼구도의 의식을 행했다. 열석한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술잔을 따라 움직인다. 기침소리 하나 없는 아주 조용하고 엄숙한 시간이다. 삼삼구도의 의식이 끝나자 호리고메가 온화한 모습으로 어서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런데 남자는 기둥과 같고 여자는 도리목과 같다. 남자는 다리와 같고 여자는 몸과 같으며 남자는 날개와 같고 여자는 몸과 같다. 날개와 몸이 따로따로가 된다면 무엇을 가지고 날 것이며 기둥이 쓰러지면 도리목은 땅에 떨어지리라. 호리고메가 안경을 조금 위로 치켜 올리고는 신랑 신부를 번갈아 보며 일동을 향해 말했다. 방금 읽은 어서에도 있듯이 함께 새롭게 자각하여 진심으로 서로 도와야만 부부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성인의 말씀에 따르면 참으로 남녀 동거는 명백합니다. 전쟁 후 남녀가 각각 그 권리를 주장하여 시끄러운 세상이 되었지만 원래부터 남자는 날개와 같고 여자는 몸과 같다입니다. 날개와 몸이 따로따로가 된다면 무엇을 가지고 날 것이며입니다. 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자유제재로 살아가는 일이고 사람이 각자의 사명을 완수한다는 말입니다. 이 자각을 잊으면 부부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젊은 두 사람의 앞길이 밝고 건강하게 대성이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전도 양량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동은 호리고메에게 깊이 깊이 머리를 숙였다.
제목 3창이 끝나자 이어서 자리를 별실로 옮기고 피로연에 들어갔다. 모두 합해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만의 피로연이었다. 당시 학회 수뇌부도 대부분 참석했다. 신랑 신부가 친족과 선배 그리고 동년배의 축복을 받는 가운데 피로연은 명랑하고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먼저 중매를 선 고니시 다케오가 신랑 신부의 경력과 인품을 소개했다. 그리고 각인각색의 축사가 이어졌다. 몇 사람이 축사를 끝내자 도다 조세이가 일어섰다. 희색이 가득한 얼굴로 웃음을 지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나는 기쁩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시인치 군이 이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해 결혼하는 이날이 내게는 더없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시인치를 미네코 씨에게 맡깁니다. 만약 시인치가 나빠지는 일이 생긴다면 미네코 씨의 책임입니다. 괜찮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오직 하나. 지금부터 긴 인생 동안 광선유포를 위해 두 사람이 힘을 합해 끝까지 싸워주는 것입니다. 도다는 엄한 표정이 되어 단언했다. 시니치는 내 아들입니다. 남편을 망가뜨리는 아내라면 그때는 그 아내를 내쫓겠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런 각오로 살기 바랍니다. 도다의 한마디에는 엄연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도다의 숙명적인 제자 야마모토 시니치. 그 인생의 출발에 즈음하여 최고의 애정이 담긴 이 한마디는 시니치와 미네코의 가슴에 곧바로 깊이 새겨졌다. 시니치는 눈을 들어 도다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미네코는 순간 살짝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가슴에 고동친 것은 쉽지 않은 사명을 하나가 되어 짊어졌다는 미래를 향한 책임의 연대감이었다. 그 뒤 노래를 부르는 순서가 되었다. 그때 도다는 무슨 이유에선지 다이난코라는 노래를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 노래는 14세기 남북조 시대의 무장인 구스노키 마가시게와 큰아들 마사스라가 사쿠라이에서 헤어지는 전경을 노래한 것이다. 아버지 마사시게는 교토를 공격해오는 적을 맞아 싸우고자 죽음을 각오한 채 전쟁터로 떠나려 했다. 그런 마사시게와 운명을 함께하려는 아들 마사스라에게 아버지는 고한다. 지금 여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단연코 꿋꿋이 살아 성장하라. 그리고 이 아버지가 죽음으로써 끝까지 소화하려는 대의를 이루어라. 도다는 생사를 초월하여 부자가 나누는 이 맹세의 이별을 빌려 광선유포를 위해 사는 사제의 유대를 확인해 두고 싶었으리라. 도다는 이 노래의 합창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만히 감정을 억누르듯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양가 대표가 각자 친척을 소개하고 피로연이 순조롭게 끝났다. 이날도 청명한 5월 3일이었다. 이렇게 하여 1952년 5월 3일은 야마모토 시니치와 미네코에게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되었다. 1년 전 이날, 도다주세이는 스미다 강변에 있는 조센사에서 제2대 회장에 취임했다. 시니치의 결혼식을 이날로 택한 것도 도다의 배려였다. 입종 700년제 직후에 화촉을 밝히는 의식을 마련한 것도 분명 시니치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싶었기 때문이리라. 시니치와 미네코는 도다의 회장 취임식에 같은 지부의 남녀 청년부원으로서 참석했다. 그로부터 만 1년 뒤에 이렇게 결혼하게 되리라고는 그 당시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시니치는 전쟁 때 어느 군수공장에서 일했다. 그곳에 가끔 미네코의 오빠 요시오가 학도 동원으로 일하러 왔다. 요시오는 시니치보다 한 살 아래이지만 직장에서 여러 번 얼굴을 대하는 사이에 두 사람은 자연히 친해졌다.
이윽고 전쟁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는 어느새 소원해졌지만 몇 년이 지난 뒤 생각지도 못한 재회의 기회가 찾아왔다. 도다에스라에서 법화경 강의를 들으러 다니던 신이치는 어느 밤 그 강의 장소에서 요시오와 우연히 딱 마주쳤다. 몇 년 만의 재회였다. 같은 동네에 살았으므로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도다의 강의가 끝나면 집으로 같이 가면서 지난날의 추억이나 미래의 꿈을 이야기했다. 그런 요시오 옆에는 살갗이 희고 귀여운 여고생 미네코가 언제나 조용히 다가서 있었다. 도다가 회장에 취임한 이래 창가학회의 활동은 몇 배나 더 격렬해졌다. 같은 가마타 지부였으므로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칠 기회도 점차 많아졌다. 회합 후에는 모두 함께 걸어서 돌아가기도 하고 지부 행사 운영 등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었다. 시인치는 도다의 사업을 재건하기 위해 어지러울 만큼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갑자기 활발해진 학회의 일상적인 활동에 몸을 던져 활약하기 시작했다. 이제 막 소생한 늠름한 생명력이 시니치의 온몸에 넘치고 있었다. 시니치는 누구에게나 학회와 자신의 미래를 정열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럴 때 시니치는 부침성이 있고 조급하기까지 한 젊음으로 가득했다. 젊은 미네코의 가슴에 이런 순수한 청년의 정열이 비치지 않을 리가 없다. 어느새 미네코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니치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듯했다. 두 사람의 순정이 하나의 조화를 낳고 청춘의 새로운 개화를 보려고 했다. 마음과 마음의 접촉은 조금의 허식이나 자귀도 없는 생명 깊숙이 흐르는 선율의 공명이라고나 할까. 두 사람의 친근함은 본인들이 자각하기도 전에 주위 사람들이 먼저 눈치챘다. 신이치는 문득 그것을 스스로 느꼈을 때 그 감정을 시로 쓰기 시작했다. 7월의 어느 해 진녘, 거리는 소나기가 한창이었다. 그날 저녁, 미네코는 회합이 열리는 학회원의 집에 조금 일찍 도착했다. 얼마 뒤 신이치도 도착했다. 회합 장소에는 잠시 두 사람뿐이었다.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할 일 없이 두 사람은 침묵한 채 옥수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가깝게 때론 멀리서 울리는 천둥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침묵이 잠시 이어졌다. 천둥 소리와 함께 내리는 비는 오히려 그 자리의 정적을 더욱 깊게 했다. 정적 속에 인간의 고동이 크게 울렸다. 침묵은 두 사람에게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격동이었는지도 모른다. 신이치는 자기 흉중에 있는 무엇을 분명히 확인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그것은 이윽고 확고한 결의로 이어졌다. 이때 신이치는 갱지를 한 장 집어들더니 나무 탁자 위에 펴놓고 무엇인가 쓰기 시작했다. 다 쓰고 나자 신이치는 그 갱지를 접어 미네코에게 건넸다. 미네코는 그것을 펴보려고 했다. 그러자 신이치가 만류하며 말했다. 나중에. 이때 몇 사람의 발소리가 회합 장소에 가까워졌다. 어느새 비도 잦아들었다. 미네코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쪽지를 핸드백에 넣었다. 이윽고 회합이 시작되었다. 미네코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핸드백을 열고 그 쪽지를 펼쳤다. 내 마음 폭풍우를 향하여 내 마음 고동치노라. 폭풍우에 고동치는가 내 마음이요. 아니다. 남 모르게 고동치고 있음을 알았노라. 아, 내 마음. 아, 내 마음. 그대의 가슴에서 샘을 보았노라. 그대의 가슴에 꽃이 피기를 원하노라. 단숨에 읽고 나자
미네코는 심장이 격하게 두근거림을 느꼈다. 상문의 시가 아닌가. 두근거리는 심장은 미네코의 마음에 질문 하나를 던졌다.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미네코는 와야 할 것이 너무 빨리 왔다고 생각했다. 너무나 빠르다고 생각했다. 시에 담긴 시니치의 결의는 당돌했지만 미네코는 마음 어딘가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른다. 미네코는 충격을 받았지만 당황하지는 않았다. 이때를 기점으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도다 주세이가 이런 두 사람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리 없었다. 도다는 마치 친자식을 염려하듯이 신경을 쓰면서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고 또 그 가을이 깊어갈 무렵 도다는 시니치를 불렀다. 그리고 시니치의 심증을 물었다. 좋다. 알았네. 그렇다면 결혼은 빨리 하는 편이 좋다. 도다는 이렇게 말했지만 시니치는 아직 부모를 비롯해 가족에게는 무엇 하나 털어놓지 않았다. 미네코 또한 부모의 승낙을 받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도다는 이런 사정을 듣자 자애 깊은 웃음을 지으면서 시니치에게 말했다. 내게 맡겨두고 걱정하지 말게. 이 무렵 시니치의 심경은 이미 확정적이었다. 오, 전쟁터의 핀 사랑. 아, 고난길에 빛나는 사랑. 새로운 출범이 되리라. 경랑 위에서 맺는 내 사랑인가? 그렇다면 존귀하고도 강한 사랑인가? 시니치는 마음을 시에 담고서 연애의 결실을 의심치 않았다. 도다주세이는 12월에 들어서자 시니치를 위해 먼저 미네코의 집을 방문했다. 하루키 부부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다. 오늘은 일생일대의 멋진 이야기를 하려고 왔다네. 도다는 참으로 기분 좋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루키 부부는 성급하다고까지 할 만큼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전개되자 당혹스러워했지만 하루키 요지는 다름 아닌 도다의 이야기라고 알고 곧바로 답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내 아키코가 왠지 대답을 주저하고 있었다. 아키코는 딸 미네코의 모습에서 시니치와의 일을 눈치챘지만 도다의 입에서 성급하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20년 가까이 몸소 돌보아 기른 둘째 딸을 지금 시집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자 뜻밖의 감상이 솟아올랐다. 그 감상은 어머니의 본능적인 감정이었다. 왜 그러는가? 반대인가? 도다는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아키코에게 물었다. 아키코에게는 큰 딸이 있었다. 지금은 멀리 홋카이도로 시집을 가고 몇 년이 지난 터였다. 그때부터 아키코는 딸을 다른 집에 시집 보내는 쓸쓸함이 가슴에 사무쳤다. 그런데 지금 또 둘째 딸까지 시집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자 몇 배나 더할 쓸쓸함을 과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고 겁이 난 것이다. 부모 나름대로의 심정이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아키코는 도다에게 응석을 부리고 있었다. 도다는 아키코의 간절한 마음속 이야기를 듣고 꾸중 대신에 큰 소리로 웃었다. 나는 딸이 없지만 부모 마음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군. 그대는 정직하구려. 딸이 시집 간다고 생각하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반대로 사위를 맞이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는가? 딸이 시집 가는 것이 아니라 사위를 맞이하는 것이네. 그러려면 확실히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네. 언젠가 아기가 태어나겠지. 태어난 그 손자를 많이 귀여워해 주게. 그러면 손자까지 몽땅 이쪽을 따르게 되는 법이지.
딸이 시집간 것 같아도 사실은 사위를 맞이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네. 그렇다면 결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도다는 미묘한 사람의 마음에 핵심을 찌르는 지혜가 있었다. 아키코도 깊이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마침내 수긍했다. 도다는 기분 좋게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고 그날 밤 늦게 하루키의 집을 나왔다. 하루키 부부를 방문하고 며칠 뒤 도다는 가마타에 있는 시니치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추운 겨울날이었다. 처음 대면하는 두 사람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범하고 너그러운 도다와 과묵한 부친. 이 두 사람은 세상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니치의 이야기로 화제를 옮겼다. 그러자 갑자기 도다가 자세를 고쳐 앉더니 말했다. 시니치 군을 제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소이치는 도다의 단도직입적인 요청의 의미가 무엇인지 순간 헤아리기 어려워 잠시 말이 없었다. 얼마 뒤 짧은 물음이 중얼거리듯이 입에서 나왔다. 시니치를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니치를 제게 주십시오. 도다의 말은 명확했다. 소이치는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과묵한 소이치는 생각이 잠기면서 곤란하다는 듯이 팔짱을 꼈다. 소이치의 뇌리에는 버마에서 전사한 큰아들에 대한 추억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을 생각했다. 특히 다섯째 아들 시니치는 어릴 때부터 병약해서 소이치가 그 장래를 걱정해온 아들이다. 지금은 집을 나가 종교에 열중하느라 집에는 좀처럼 오지 않게 되었지만 자기 아들은 자기 아들이었다. 그 시니치를 도다 조세이라는 아들이 평소부터 선생님이라고 경외하는 그 인물이 갑자기 달라고 하는 것이다. 소이치로서는 병약한 시니치가 이럭저럭 살아온 것은 역시 지금까지 자기가 아들을 걱정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리라. 소이치는 도다의 당돌한 요청에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소이치는 주저하면서 도다라는 인물을 생각했다. 시니치가 도다를 이야기할 때의 심취한 모습이 소이치의 머리에 남아 있었다. 소이치는 지금 그 인물과 얼굴을 마주해 보니 시니치가 심취한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깨닫기 시작했다. 소이치의 상상으로는 도다는 엄숙하고 속세를 벗어난 종교인으로서 자기와는 연이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그 사람을 눈앞에서 보고 소이치는 선입관을 없애야 했다. 참으로 이 사람은 상당한 인물인 모양이다. 솔직하고 거짓이 없다. 더구나 10년 된 지기처럼 대범하고 너그럽다 못해 상냥한 보기 드문 인격자이다. 참으로 신뢰할 만한 인물이다. 라고 소이치는 생각하게 되었다. 소이치는 그렇게 생각하자 스스로 생각지도 않은 말이 자연스레 나오고 말았다. 드리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시니치 군의 일은 앞으로 모두 이 도다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도다는 웃으면서 가볍게 인사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이치는 자세를 고쳐 앉더니 고개를 숙였다. 소이치가 고개를 들자 도다가 소이치를 떡하니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런데 실은 시니치 군에게 혼담이 들어온 참입니다. 도다는 미네코의 일을 상세히 이야기한 뒤 소이치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연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떠십니까? 도다는 소이치가 침묵하리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소이치는 의외로 간단하게 대답했다.
지금 방금 당신에게 신이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곧바로 대답이 돌아오자 이 부분에서는 도다도 당황했다. 도다는 파한대소하며 말했다. 이야, 제가 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소리내어 웃었다. 의지가 강한 도다와 고집쟁이 소이치가 신이치의 결혼에 관해 완전한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도다는 일이란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쉬운 법이다 라고 하며 기뻐했다. 해를 넘겨 이듬해 1952년 1월이 되자 도다는 가마타지부 지부장인 고니시 다케오 부부를 중매인으로 하여 약혼 예물을 교환하는 의식을 했다. 그리고 도다는 5월 3일을 결혼의 기일로 택했다. 두 사람은 결혼식 이튿날 신혼여행을 떠났다. 가는 도중 그들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의 내용은 생애 도다 조세이를 스승으로 섬길 것, 창가학회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 그리고 사회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 남을 위해서 진력하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 등이었다. 앞길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나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때로는 권력의 탄압도 있으리라. 하지만 젊은 두 사람은 오로지 광선유포라는 장래의 꿈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두 사람에게 그것은 장대한 꿈이고 두 사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은 그것이 전부였다. 인생은 꿈이 아니다. 하루하루의 착실한 활동 속에서만 진실한 모습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도다는 피로연 때 미네코를 곁으로 불러 어떻게 하면 그릇된 없는 일상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엄격한 방침을 가르쳤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나는 미네코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네. 하나는 반드시 가계부를 적을 것. 가계부를 적을 수 없는 아내는 가정을 꾸릴 자격이 없다. 둘째, 남편을 아침 저녁으로 보내고 맞이할 때는 설령 아무리 불쾌한 일이 있어도 웃는 얼굴로 보내고 웃는 얼굴로 맞이해야 한다. 이 두 가지만은 지켜주기 바라네. 남자라는 존재는 단순해서 아내가 훌륭하여 다른 근심 걱정이 없을 때 일에 열중하게 되는 법이지. 이것도 저것도 이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네. 신이치를 잘 부탁하네. 도다의 세심한 배려로 신이치의 새 가정이 견고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결혼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다. 그것은 동시에 건설하는 나날의 시작이어야 한다. 도다는 광선유포를 사명으로 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떤 가정을 기조로 해야 하는지를 미네코에게 가르쳤다. 그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지사인 지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그 생각이 일변하여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여기게 된다. 굳이 이 어려운 일을 실천하라고 엄하게 가르친 데에 도다의 비범함과 애정의 깊이가 있었다. 4월 27일과 28일의 입종 700년제가 끝난 뒤부터 정법을 직접 호지하겠다는 청년의 자각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흉중에 광순유포의 제일선에 서는 기계가 되어 불타올랐다. 남자 청년부는 고개를 들고 결연히 일어섰다. 5월 18일 남자부의 조직 확대와 그 인사 발표가 니시칸타의 본부에서 있었다. 야마기와 남자부장 아래 참모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각 부대에도 부대장 아래 간부실을 새로이 조직했다. 모든 기획은 참모부에서 세우고 그 방침하에 각 부대는 자주적인 실천 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간다. 요컨대 참모 기능을 강화하여 증가하는 부원을 통솔하고 각자의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시키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각 부대는 반으로 나누고 반 아래에는 대를 두었다. 대 아래에는 분대를 신설하여 실천 기능이 조직의 구석구석까지 미치도록 했다. 그리고 대는
1954년 1월에 일단 폐지하지만 1955년 8월에 조직 편성을 바꾸면서 다시 설치했다. 그러면서 대 아래에 반을, 반 아래에는 분대를 설치하게 되었다. 각 부대에서도 간부장, 교육 간부, 작전 간부, 내무 간부를 각각 임명했다. 이것으로 야마기와 남자 부장 아래 4개의 부대, 26개 반, 30개 대, 124개 분대의 실질 인원 811명의 진용을 갖추었다. 새로운 활력은 새로운 조직을 낳았다. 새로운 조직은 더욱 새로운 활력을 낳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참모가 된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날 폐회사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여러분이 오늘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일부터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자기 몸에 명확하게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일부터의 성장을 위한 원천으로 삼아야 합니다. 생각건대 우리는 학회의 기수입니다. 광선유포를 어떻게 쟁취하는가? 그 수단으로서의 조직입니다. 조직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우리 책임입니다. 기수인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방향을 잡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 기수가 기수다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에 즈음하여 이 한 가지를 심간에 새깁시다. 새로운 조직과 실천은 참모의 활약에서 시작되었다. 청년부 조직의 확충과 병행하여 5월 27일에는 교학부의 대폭적인 인사도 발표되었다. 당시 교학부원은 44명이었다. 이 가운데 7명이 교수로, 6명이 조교수로, 2명이 강사로, 1명이 조사로 새로이 임명되었다. 나아가 뒤를 이을 교육부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학부원 후보생 50명의 전형이 진행되었다. 도쿄의 지부도 지방의 지부도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여 예기치 않은 약진의 자세가 엿보였다. 특히 센다이 지부는 젊은 지부장 시로야 구니오를 중심으로 강하게 단결하여 700년제에도 146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런 만큼 5월의 신입 회원은 이미 167명에 달했다. 오사카에서는 하루키 세이치로가 1월에 혼자 간사이로 이사해 분투한 보람이 바로 결과로 나타나 5월에는 여러 곳에서 좌담회를 열게 되었다. 5월 22일에 열린 시내의 좌담회에서는 참석자 24명 중 미입회자가 9명 있었는데 그 가운데 5명이나 입회했다. 사람들의 마음에 싹튼 신생의 숨결은 전국적으로 힘차게 약동했다. 싱싱한 생기가 있는 곳에 정체는 없다. 조직의 생기 넘치는 신생의 물결도 인간의 끊임없는 자기 변혁으로 결정되는 법이다. 사람이 조직을 만들고 사람이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먼저 신생의 기점을 인간 생명 내의 혁신에 두어야 한다. 내면의 이념이나 사상의 발로가 외형의 조직이나 기구에 반영되듯이 생명 내의 신생이 모든 조직의 신생을 가져오는 법이다. 조직의 더욱 새로운 발전도, 체질 개선도 이 자명한 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학회의 꾸준한 전진과 발전도 언제나 이 일점에 달려 있다. 도다에 스다에 있던 청년들에게서 타오른 신생의 불길이 초창기의 학회를 움직이고 고난의 길을 씩씩하게 개척했다. 그리고 전국에 용수숨치는 절복의 의욕은 넘쳐 흐르기 시작하고 급격한 발전을 향해 나아갔다. 창가학회는 1951년 5월 도다 조세이의 제2대 회장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고 이듬해 4월에는 700년제를 도약대로 삼아 노도와 같은 경류에 몸을 던졌다. 때의 추위, 그것은 강의 흐름과 흡사하다. 때로는 큰 바위가 물의 흐름을 거스르듯이 가로막고 서 있다. 물은 부서져 물보라가 되지만
흐름은 멈출 수는 없다. 도다는 전쟁 후 7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바위에 앞길이 막히기도 했지만 사명에 대한 그의 자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광선유포의 수량을 점점 더 증대시켜 장대한 경류를 만들어냈다. 입종 700년제가 지나고 학회가 노도와 같은 전진을 개시한 무렵 사건 하나가 일어났다. 그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가사하라 지코의 책략 때문이었다. 깨끗이 잊어졌다고 생각한 그 사건이 의회의 이면 공작을 동반해 앞길을 가로막으며 종문 안팎으로 또다시 동류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가사하라는 창가학회 회장 도다 조세의 이하 단원 폭행 사건의 전말이라는 과장된 소책자를 전국의 관계자에게 보냈다. 등사판 인쇄로 찍은 갱지 11쪽짜리 이 소책자는 가사하라가 마키구치 묘 앞에서 쓴 사죄장을 완전히 부정한 비열한 내용이었다. 가사하라는 묘지까지 가게 된 전말을 협박 때문이라고 하고 자기가 쓴 사죄장 또한 학회 청년의 폭행과 협박 때문이라고 했다. 보잘것없는 자기 한 사람의 책모와 악지혜로서 사소한 다툼을 마치 큰 사건인 양 떠들어댔다. 잘못은 자신에게 있으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여 자신의 허영심을 만족시키려고 했다. 가사하라는 이 소책자에서 너구리 축제 사건이 발생하고 열흘이 지난 5월 6일까지도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아 분개했다. 그리고 이대로 침묵하고 있으면 학회에 반성의 기회를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이렇게 결론지었다. 지금 내가 그들의 콧대를 꺾고 그들의 맹목을 눈뜨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종문의 나쁜 기류를 숙청할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참으로 구제불능의 인간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종문의 나쁜 기류를 흘려보낸 자가 누구란 말인가? 가사하라에게는 이미 사물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이성이 없어지고 말았다. 그저 감정과 편견에 집착하는 가련한 인간으로 변한 것이다. 가사하라는 자신이 저지른 대방법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가사하라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 종문 내에서 동정을 구하고 그것으로서 학회에 도전하고자 획책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가사하라가 주장한 신본 불정론에 있다. 가사하라는 이 소책자에서 신본 불정론이라는 사의를 정당화하면서 전쟁 때부터 주장해온 자신의 지론을 가소롭게도 되풀이했다. 인간인 이상 누구에게나 잘못은 있을 것이다. 그릇된 견해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잘못을 지적당할 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대담하게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로 진보적인 사람인지 보수적인 사람인지 또 선의의 사람인지 악의의 사람인지가 결정된다. 하지만 이때의 가사하라는 허영과 악연에 집착해 오로지 강경한 태도로 시종을 일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하라가 강경한 태도를 계속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4월 27일에 학회 청년부가 한 행동이 종문을 정화하고 영법 구주를 하기 위해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나타낼 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쟁 때 내가 이 신본 불정론을 거론한 까닭은 이 이론을 방패 삼아 1년종 각파를 혼내주기에 참으로 좋은 자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의의를 모르고 본종 내에서 발목을 잡다니 유감천만이었습니다. 가사하라는 태어날 때부터 책략가로 태어난 모양이다. 책략에 이용당한 종교는 이미 그 명맥이 단절당한 것과 같다. 가사하라가 전쟁 때 보여준 소행은 결과적으로 대성인 불법의 정의를 매장하려고 했던 것이다. 가사하라는 전쟁 때 군부정부의 위세를 등에 업고 온갖 횡포를 부렸다. 그리고 공갈과도 같은 그 언동이 종문을 얼마나 깜짝 놀라게 했는지는 상상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가사하라의 책동은 패전의 기색이 보이기 시작한 1942년부터 1942년에서 1943년쯤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가사하라는 이미 1934년경부터 군부에 아첨하고
신본불적이라는 사의를 내세웠다. 가사라는 1934년 2월부터 세계의 니치렌이라는 월간 잡지를 발간하고 그 3월호 권두에 일본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 글에서 가사하라는 삼종신기라는 신도의 언서를 대성인의 3대 비법에 적용하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일본의 정신을 고취하는 중요한 방법이고 입정한국의 중요한 교의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니치렌 대성인의 교의를 명백히 왜곡하고 당시의 군국주의의 시류에 편승하려고 한 것이다. 가사하라 지코가 일본의 어떤 정신을 고취하려 했든 그것은 자유다. 그러나 니치렌 대성인의 정류를 자칭하는 승려가 그 근본 교의를 제멋대로 왜곡한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 용서받지 못할 짓을 가사하라는 일찍부터 감히 저지르고 있었다. 가사하라의 준동은 당시에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 사자신중의 충이라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무렵이 되자 이 벌레는 무서운 해독을 종문 안팎에 퍼뜨리기 시작했다. 가사하라는 세계의 니치렌을 기관지로 하여 대성회, 니치렌 정의 동심 구락부 등을 조직했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의 장성급 장교 다수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각 호마다 지피를 맡겼다. 이외에도 달마다 법담회, 유문강의,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1935년 5월에 가사하라는 후지 항림의 교감이라는 직함으로 JOAK의 마이크 앞에 서서 이지에서의 니치렌 상인이라는 제목으로 30분 동안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듬해 10월 가사하라는 1년 정종 포교감에 임명되자 국기관에서 열린 국민대회 등에서 자신이 마치 1년 정종의 대표라도 되는 것처럼 단상에 서서 1만여 명의 청중에게 국난에 대한 소신을 외쳤다. 이런 시대적 배경 앞에 서서 군부정부의 권력에 아첨하고 추종하면서 가사하라는 사회적인 야망을 쫓았다. 그런데 군국주의 사상이 고조된 바로 이때 신의 본인은 불법 수호라고 설하는 니치렌 대성인의 교의는 무엇보다도 방해가 되었다. 국가 신도와 니치렌 대성인의 교의를 어떻게든 융합시키려고 획책하면서 신본 불정론을 전개하고 공공연히 도당을 조직해 종문에 대해 활발히 책동했다. 그러면 가사하라가 내세운 신본 불정론이란 어떤 것이었는가? 여기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가사하라는 세계 니치렌 1937년 6월호에서 니치렌의 정의에서는 천조태신은 본지, 석가열애는 수적이라고 칭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천조태신은 멀고 낡았으며 석조는 가깝고 새롭다는 것이다. 새로운 석존이 오래된 황태신의 본지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아닌가라고 썼다. 여기서 말하는 석가열애는 인도에 출현한 석존을 말하는 모양인데 출현한 시대를 비교해보니 신본불적이 아닌가라고 참으로 어린애 같은 사고방식으로 단순하게 결론을 내렸다. 불을 본으로 하고 신은 그것을 지키는 작용이라고 하는 불교의 본래의 사고방식을 뒤집는 새로운 설을 내세운 논거로서는 너무나도 빈약한 발상이다. 그러나 가사하라는 여러 가지 문증이나 발췌한 글을 제멋대로 인용해 이 결론을 합리화하는 데 더 열중했다. 가사라는 명색이나마 1년 정종의 승려였으므로 석존을 본존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본존은 어디까지나 남묘호랭개교의 만다라이다. 그래서 그는 오본존 중앙의 남묘호랭개교 밑에 써있는 천조태신을 어떻게든 석존보다 상위에 놓으려고 했다. 이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소책자에도 명백히 나와 있다. 대만다라에는 남묘호랭개교, 천조태신, 8번 대보살, 니치렌이 중앙에 있고 인도의 냄새는 나지 않는다. 묘법은 우주의 진리, 천지의 생명이다. 그런 다음 가사하라는 오중상대 중에서 내외, 대소, 권실의 3종은 불본신적이지만 본적,
종탈의 양파는 신본 불적이다. 1년 정종이 불본 신적으로 있는 동안은 광선유포는 꿈이다 라고까지 논의를 발전시켰다. 게다가 세계 니치렌에서는 천조태신이란 남묘호랭개교를 세법적으로 일본에 구현한 지존이라는 등으로 말했다.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이나 불법 철학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의 눈에는 신을 본으로 하고 부처를 적으로 한다는 논의가 잘못되었음은 너무나도 명료하다. 그런데 가사라의 경우는 국가 권력을 방패로 하는 신국 사상의 시류를 타고 있던 만큼 다루기 어려웠다. 명백한 사의임을 알고 있어도 가사라의 망설을 타절하기란 그 무렵의 국가 정세 아래에서는 어려운 일이었다. 천조 대신을 제천 선신의 계열에 넣어 수적의 일종이라고 말하려고만 해도 곧바로 불경죄로 고소당할 것이 분명했다. 광기의 시대만큼 두려운 것도 없다. 부조리가 조리를 몰아내는 사회는 구제할 수 없는 암흑의 세계이다. 사실 1937년에는 효고에서 10개 호구의 만다라를 불경죄로 고소한 인물이 있을 정도였다. 만다라 속에 귀자모신이나 제6천마항 등의 하단에 천조태신이 써있는 것은 극도의 불경이라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당시 종교계에서 이것이 유난히 진지하게 논의되었다는 사실은 그 시대의 병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으리라.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는 미사와초에 신은 종자이고 법화경은 주군이라고 써있다. 법화경은 남묘호랭개교이므로 이것이 본이고 신은 적이라고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또 석종과 8번의 관계도 간요 8번 조에 지금 일본국의 일체 중생은 8번을 의지하고 받드는 것 같이 대우하고 석가부를 버리심은 그림자를 공경하고 채를 경시하며 자식을 향해서 부모를 매도하는 것과 같다. 본지는 석가열애로서 월지국에 나오시어 정직 사방편의 법화경을 설하시고 수적은 일본국에 태어나서는 정직의 정상에 사신다 라고 명확히 나타나 있다. 가사하라 지코는 이 많은 문증을 무시하고 어서 가운데 일부 금원 등을 곡해하기에 좋은 문증만 인용해서 왜곡했다. 그리고 석조는 적불이기 때문에 불본 신적이 아니라고 말했다. 확실히 석존이 적불이라는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 원초, 자수용신을 본불로 하기 때문이지 신을 본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다. 아마 가사하라 자신도 마음속으로는 뭔가 꺼림칙했을 것이다. 하지만 책모가이고 야심가인 그는 독특한 사기술로 자기 마음을 속이고 시국에 편승했다. 그리고 신본불정론을 득이양양하게 외치면서 1940년경부터는 종문의 유신을 단행해야 할 때라고 떠들기 시작했다. 요컨대 종문의 일원화, 다시 말해 일련종 각파의 통합을 획책하기 시작한 것이다. 흐린 마음으로 거울을 보면 사상을 지키는 존귀함이나 위대한 천리가 내포된 무게가 비칠 리 없다. 가사하라에게 주의나 주장은 자신을 장식하는 장식품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보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이때쯤 되자 가사하라 지코는 니치렌 문화 가운데 승속의 유식자로 조직된 수어회라는 단체의 유력한 멤버가 되었다. 회원으로는 육군과 해군의 군인, 종교학자, 실업가, 일련종 각파의 수뇌부 등으로 구성되어 국가의 신체제를 표방했다. 그들은 신체제를 유신이라고 하면서 각파를 통합해 일원화할 것을 획책했다. 이 통합책은 당시 군부정부가 그 무모한 시정 방침을 관철하고자 전 종교계에 강요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특히 불교에 대해서는 당시에 15종, 56파의 불교계를 8종으로 통합하려고 했다. 그 목적은 각종 각파의 대립을 없애고 국가 총동원의 신체제에 순응시키려는 것이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교의나 역사적인 전통을 모두 무시하고 국민 정신 총동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시하의 사상운동이었다.
그 중에서 니치렌을 종조로 하는 각 종파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국가적 요청을 구체화하기 위해 존재한 단체가 바로 수어회였다. 1940년 9월 24일 수어회의 간부와 회원이 히비아에 있는 도쿄회관에 모여 이렇게 의결했다. 하나, 입정대사 니치렌 성인이 창도하신 바의 일본 불교 일원화에 매진할 것. 하나, 56파 각파의 대립을 해소하고 모두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황운부익이라는 하나의 체제 아래 재조직할 것. 하나, 이상의 방침에 따라 니치렌 문화는 솔선일치단결하여 몸을 바쳐 일할 것. 니치렌 문화 수어회. 수어회는 군부정부의 의향을 받은 매우 특이한 압력단체였다. 민간단체의 이름을 빌린 권력의 대변자에 지나지 않았다. 가사하라 지코는 한편으로는 1년 정종 포교감이라는 직함을 달고 마치 1년 정종을 대표하듯이 행동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대변자 노릇을 하며 총본산의 통합 문제를 들이대고 종문의 유신을 외치면서 종문을 교란시켰다. 그야말로 종교에 대한 정치 권력의 개입이었다. 총본산의 고심은 깊어졌다. 1년종 각파의 통합은 현실 문제가 되고 결단을 강요받았다. 마침내 1941년 3월 10일 통합 문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자 총본산에서 승속 호법회의가 열렸다. 오전 10시 참석자는 140여 명. 법주 니쿄를 비롯해 법주를 경험한 호리 니치코와 아베 니카이도 참석한 가운데 어영당에서 회의를 시작했다. 먼저 미지타니 슈엔 종무총감이 회의의 의제와 경과를 설명하고 질문과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발언한 사람이 가사하라 지코였다. 가사하라는 총본산을 우유부단하다고 책망했다. 사태가 마침내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쓸데없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 통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즉시 결정해야만 한다. 가사하라는 야심만만했다. 1년 종종을 좌지우지할 속셈인 그는 고자세로 발언했지만 승속은 대부분 신중했다. 수많은 질문과 의견 교환이 거듭되었다. 그 질문자 속에는 창가 교육학회 회장인 마키구치 스네사브로도 포함되어 있었다. 종무원 측의 호리고메 다이에이 집사, 훗날의 제65대 법주 니치준. 그는 그 진두에 서서 분투했다. 정오, 휴회, 오후 1시 재개. 가사하라는 또다시 과격하게 발언을 신청했지만 의장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오후 2시 각 교구별로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30분 후에 각각 의결을 쓰고 난 다음 본회의로 돌아갔다. 모든 교구가 의결문에서 본종은 통합 문제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이 의결에 관해 의장이 찬부를 물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것으로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이날은 이어서 시국 대책에 관한 협의로 옮겨갔지만 미지타니 종무총감과 호리고메 집사의 설명과 질문에 대한 회답이 되풀이되는 동안에 어느새 해질녘이 다 되었다. 당시 어영당에는 아직 전등이 없었다. 어둑어둑한 어영당 안에서 독경 창제를 한 뒤에 사람들이 흩어지자 회의는 끝났다. 이것으로 총본사는 일단 그 내부의 위기를 넘기고 일종의 독립을 유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사하라 지코의 책동은 군부 정부의 권력 확대에 비대하여 그 뒤에도 집요할 만큼 거듭되었다. 수차례에 걸쳐 법주에게 보낸 힐 문장, 또 종교신문을 이용한 총본산 협박, 민노부와의 합동을 획책한 암약. 이 때문에 총본산 종무당국은 마침내 가사하라 지코와의 결정적인 대결을 강요당했다. 1942년 9월 14일 총본사는 가사하라 지코에게 빈척 처분을 내리고 승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튿날 15일 종무원 임원이 총사직했다. 모두 가사하라 한 사람 때문이었다. 1년 종종의 승적을 박탈당했다고 반성할 가사하라가 아니었다. 가사하라는 야간이 되어 종문의 유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계속 외쳤다. 게다가 법주 니쇼에게 사직을 공공연히 강요하면서 더욱더 암약을 거듭했다. 그리고 사태는 1년이 지난 1943년 7월 6일 창가교육학회의 마키구치 스네사보로 회장, 도다 조세이 이사장 등이 관원에게 연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간부 21명이 체포 또는 투옥당하는 탄압사건으로 발전했다. 가사하라 직후에 신본 불정론을 니치렌 대성인의 교의로 파절하기는 쉬운 일이었지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 주장은 당시 정치 권력의 탄압을 피하기가 어려웠다. 교활한 가사하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사하라는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이용하고 국가 권력을 방패 삼아 일종을 탈취하려는 야망을 품었다. 그런 가사하라도 승적 박탈은 가슴 아팠으리라. 그래서 가사하라는 바로 종문의 감정회에 처분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문부성에도 소원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그해 가을, 가사하라는 세계의 니치렌에 이런 기사를 썼다. 이에 우리 종문도 눈을 크게 떠야 한다. 종문의 유신을 단연코 해야 한다. 중략. 천조 대신에 어당을 건립해야 하고 교의 신조의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광선유포의 대원도 곧 성취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천광포는 꿈일 뿐만 아니라 1년 종종 같은 작은 종문은 자멸할 수밖에 없다. 종문은 지금 이미 분화구 위에 서 있다. 그것을 종문의 수뇌부는 이미 느끼고 있음인지 여러 가지로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는 안 된다. 조속히 대수술을 하라. 깨어나라. 정종의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종문은 독선의 악몽에서 깨어나라. 나라가 망하고 집이 없어지면 어느 곳으로든 도망칠 수 있겠는가? 우선 국가를 기원하고 불법을 세우라는 금원을 생각하라. 지금이야말로 종문의 유신을 단행해야 할 때이다. 우스운 일이지만 가사하라에게는 천조 대신을 모시고 국가 권력에 영합하는 것이 광선유포였다. 그리고 자신이 종문의 권한을 움켜잡겠다는 책무를 실현하고자 오직 국가 권력을 등에 업은 채 종문의 유신을 단행하라. 종무 당국을 탄핵하라. 라고 외친 것이다. 니치렌 대성인이 펼치신 입정안국의 투쟁은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법을 근저로 하여 이상적인 평화사회를 건설하는 일이다. 그러나 가사하라는 추악한 야심 그대로 오로지 책무에 광분하여 종조의 정신을 짓밟았다. 가사하라의 그 모습에서는 니치렌 대성인이 생명을 걸고 당시의 권력과 대결하면서 단행한 종교혁명에 준엄한 정신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같은 시기에 창가학회 초대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브로는 종문의 지금이야말로 국가 간요의 때라고 외치고 국가의 멸망을 근심하면서 국가 권력과 대결하다가 옥에 갇힌 몸이 되었다. 그리고 고령의 일신을 묘법에 바치고 옥사했다. 이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도다 조세이는 꿈에도 잊을 수 없었다. 700년째 가사하라 직후를 끝까지 추궁한 까닭도 그 때문이고 사죄장을 쓰게 할 때까지 철저히 그 악을 밝힌 까닭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사하라는 사죄장을 취소하고 종문 안팎으로 소책자를 배포해 창가학회에 도전했다. 5월 하순, 이 소책자를 입수한 도다 조세이가 격노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보다 더한 종문 내의 오탁은 없었기 때문이다. 도다는 곧바로 각 방면의 정보를 모았다. 그러자 오사카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제8포교구의 승려들이 사건을 일으킨 창가학회를 책망하고 종문의 승려와 단신도에 대한 모욕 행위라고 단정하여 항의하는 의결문을 작성해서
그것을 전국의 관계자에게 송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교구 중에서 제8포교구에 따르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도다 주세인은 깊은 우려에 잠겼다. 이 사실을 안 청년 부원들은 격분하여 도다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도다는 조급히 서두르는 청년들을 달래면서 가사하라가 전쟁 때 한 언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1943년 6월 총본산의 호출로 학회와 이사들과 함께 마키구치 회장을 따라 등산을 했을 때였다. 문제는 신찰의 취급이었다. 객전의 대면소에서 당시 서무부장이 말하기로는 정부가 신찰에 대해 꽤나 성가시게 굴어 다이세키사 쪽에서는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으니 학회 측에서도 그렇게 알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숙연하게 신찰에 관한 소신을 말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찍이 학회는 본산에 폐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또한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서무부장이 곤혹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가사하라 직후 일파가 다이세키사를 불경죄로 경시청에 고소했습니다. 이것은 학회가 취한 방법 제거 활동이 근본 원인입니다.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승복할 수 없습니다. 신찰은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물러나셨다. 그리고 마키구치 선생님과 나를 포함해 간부 21명이 체포되었다. 경시청에서 취조를 받을 때에도 나는 다이세키사가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누가 고소했겠는가? 그 무렵 종문에서 빈척당한 가사하라의 소행이 탄압, 투옥의 발단이 되었음은 명백하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그 일 때문에 옥사하셨다. 나는 누가 선생님을 죽였는가? 라고 말하고 싶네. 도다는 침통아리만큼 어조를 억누르면서 말했다. 청년들은 가슴이 애이는 심정이었다. 청년들은 6월 1일에 신본 불정론을 파절한다는 가사하라의 소책자에 대한 반론을 남자 청년부 명의로 발표했다. 그리고 6월 3일이 되자 선언문으로 각성해 가사하라에 대한 철저한 투쟁을 발표했다. 도다 주세인은 6월 10일 회장 명의로 된 선언문을 내외에 결연히 표명하고 가사하라에 대한 추궁의 손길을 늦추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 지난 4월 27일에 당 학회 청년부가 가사하라 직후를 철저하게 책망한 이유는 신본 불정문이라는 악의로서 1년 정종의 청순한 법 등을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사제의 뜻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한 말을 번복하고 5월 하순에 문서로서 재차 공공연하게 신본 불정문이 옳다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은 그야말로 천마의 소행이라고 단언하는 바이다. 중략. 그러므로 나는 모든 학회원에게 앞으로 가사하라 직후를 만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이와 맞서 투쟁하여 철저히 추궁하라고 지시하는 바이다. 나는 가사하라 직후를 승려로 생각하지 않고 천마의 권속이라고 믿는 고로 세상의 비판과 전국 신도의 회의의 포평을 굳이 돌보지 않고 오로지 종조 대성인과 어본불의 불의를 삼가 받드는 고로 이와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중략. 가사하라 직후가 수기로서 신본 불정론이 옳다고 주장한 5월 중순 이래 나는 청순한 1년 정종 수호를 위해 어본전의 본의와 계산 니코상인의 유계를 존수하고 불법을 파괴한 천마 가사하라 직후에 대해 가사하라의 마력을 파괴하는 그날까지 승부를 결정하는 대투쟁을 벌일 것이다. 이상 불법 수호를 위해 이를 선언함. 1952년 6월 10일 창가학회 회장 도다 조세이. 그리고 도다는 6월 1일 총본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가사하라 사건에 대한 심할서를 제출하라는 총본산의 요구에 심할서 작성에 필요한 교실을 청원한 것이다. 가사하라 사건으로 총본산, 창가학회, 가사하라 직후의 관계는 3파전이 되고
전국의 정종 사찰까지도 이 혼란에 휩쓸리게 되었다. 도다 주세인은 이 문제의 처리에 마음을 썼다. 학회 간부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사하라가 지금도 신본불정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총본산이 가사하라를 처분할 것이니 문제는 조속히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도다는 그 낙관론을 경계하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것은 뿌리가 깊은 문제다. 전쟁 전에 이미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4월 27일 사건이 해결의 단서가 된 것뿐이다. 이것은 1년 종종 승려 모두의 동향이 걸린 문제이다. 조속히 해결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창가학회로서는 니치렌 대성인의 정의만큼은 결탄코 관철해야 한다. 지금은 오직 사학과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각오만큼은 해주기 바란다. 참으로 도다가 지적한 대로 사건의 뿌리는 깊었다. 사태의 추이는 여러 가지 파란을 안고서 결국 가을이 절반이 가까이 지날 때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계속해야 했다.